네, 그러면 이제 3월 인터넷 전략 분야, 각 중분류별로 전략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 일단 IoT 서비스 분야는 iOS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서비스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능형 서비스 객체 가상화 관리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분산 협업 서비스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뼈대, 골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어떤 외관과 아니면 뭐 어떤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IoT, ICT 기반의 생활 밀착형 환경 보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IoT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상품과 기술이 되겠고요. IoT 플랫폼 분야에서는 이제 사물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술, 사물을 이제 잡고 디지털화하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사물 데이터에 대해서 의미를 강화하는 강화 학습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데이터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기술들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사물지능에 대한 강화, 인공지능이 가미된 AIoT 플랫폼 기술이죠. 그리고 고신뢰의 CPS와 대규모 복합 CPS를 이렇게 이제 결합시키는 이런 기술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분야, 밑에 세 가지 분야죠.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전력의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매시브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지능형 IoT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센서 네트워크 무선이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기를 위해서 중장거리를 고효율로 무선으로 전력할 수 있는 무선 전력을 이용해서, 즉 이게 이제 파워 오브 이더넷 또는 뭐 이런 것을 확장시키는 건데요. POE죠. 왜냐하면 센서가 보통 그 무선으로 혼자 생존해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깨어나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 얘들을 깨우는 것도 전력이고요, 에너지죠. 또 데이터를 전송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IoT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초소형 센서를 만들어야 되고, 즉 이제는 뭐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나 인베디드 같은 그런 스마트 IoT 디바이스 기술도 함께 우리가 전략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X 디바이스나 IoT 디바이스 기술도 지능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초고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총 망라가 되면 이제 뭐 홈 IoT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적용 분야가 만들어지겠죠. 특히 홈 IoT 분야에서는 안전한 홈 서비스를 위해서 즉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키워야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많이 시장을 열었죠. 이 헬스케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리 기술에 관련된 부분, 기타 등등 밑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산업적으로 이렇게 양성하고 또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2018년도에 같은 해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자, 전 세계 IoT 시장의 규모가 2018년도에 7,255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IoT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약 15%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연평균 1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2022년도에는 1조 6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중 서비스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가 넘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시장도 약 30% 정도가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시장은 24% 정도의 그 포션을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러면 초기에는 이제 디바이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한 2022년 정도 되면 이제 IoT 시장 전체 매출의 60%를 플랫폼 기술 분야와 플랫폼 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서 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센서나 디바이스 같은 이런 하드웨어는 결국 Io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반 인프라가 시장에 쭉 뿌려지고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서비스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래 보이시는 표는 이제 그런 통계를 읽을 수 있는 그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살펴보시고요. 특히 디바이스와 관련된 주요 업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생소한 업체들도 있는데요. 브로드컴이라든지 또는 뭐 ARM, 삼성, 애플 이런 것들은 이제 퀄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은 익숙하신 회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로는 뭐 AT&T, 보다폰, 뭐 SKT 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플랫폼 관련된 것은 이제 구글이나 IBM, 시스코, 뭐 아마존 이런 데서도 IoT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시작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는 뭐 이제 애플에서 헬스케어, 뭐 스마트카, 뭐 포드 자동차죠. 그다음에 스마트홈, 삼성이나 GE 뭐 안 하는 데 없이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을까요? 국내 시장의 움직임도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인터넷협회에서 진행한 그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의 규모는 2017년 약 7조 1천억 원 정도로 하고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5조, 즉 거의 26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큰 규모죠. 국내 사물인터넷의 사업 분야별로 매출액은 역시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품 기기 분야가 3조 6천억 원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서비스와 네트워크, 플랫폼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국내 사물인터넷 기술은 이제 다른 정보통신 기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나 기술력이 높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예를 들면 미국 기준으로 항상 따지고 있는데 미국의 한 뭐 85%에서 90% 수준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수출 경쟁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홈 어플라이언스, 즉 뭐예요? 가전이죠. 제조업 분야에 대한 그런 향후 수요를 예측한 그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산업인터넷 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컴포넌트나 프로세스 같은 기본적인 리소스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그 경쟁력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런 그 가전 메이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한 다양한 기기나 통신 장비, 이런 사물들이 2014년에 기준으로 약 37억 개가 있었다면 2020년에는 250억 개, 즉 거의 8배 이상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국내 산불인터넷 관련된 기업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2,000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지금 이때보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2,5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서비스 관련된 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벤처기업 형태로 이렇게 창업이 되고 이렇게 형성을 하다 보니까 종사자 수는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비중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적용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살펴보기보다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자동차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데서는 또 메르세데스 미 커넥터라고 하는 이런 그 적용 사례를 만들었죠. 100% 국내 LTE 통신망으로 연결된, 즉 한국의 KT에서 만든 차량용 무선 시스템입니다. 이 무선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AS 센터를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비를 받아야 했을 때 이제 AS 센터하고 교신해서 어떤 예약을 한다든지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오버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운전자가 차 안에서 집안의 보안 시스템이나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에서 자사 자동차에 적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제 스마트 체중계가 있죠. 이 헬스케어 분야는 적용한 그 사례가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이제 뽑은 거예요. 적외선 3D 센서로 전신을 스캐닝을 하고 체중이나 신체 체형의 변화를 확인하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냈죠. 네이크드 랩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의료에도 적용됐는데, 영국의 폴로 랄프 로렌이라고 하는 티셔츠, 옷 의류 전문 메이커죠. 여기서 자기네 의상을 입으면 심박수나 호흡수 이런 것들이 측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류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제 처음에 폴로라고 하는 그 영국의 스포츠와 테니스에 선수들에게 이것을 입혀서 실험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합니다. 자, 스마트 홈 분야에서는 이제 허브 로봇을 만들었죠. 우리 LG전자에서 만들었는데요.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 또 인공지능 비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LG 플러스 매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스마트 금고도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금고의 상태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을 하고 필요에 한 경우 경비업체의 출동 보안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그런 그 형태의 적용 사례입니다. SK텔레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분야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IoT 에너지 미터라는 게 있어요. LG U+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는 누진제라는 걸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적정 기준, 또 계약 용량이라는 게 있어서 그 계약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 전기요금이 누진돼서 더 많이 할증돼서 나옵니다.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그 에너지 관리 서비스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oT 빌딩 서비스, IoT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죠. 우리가 뱀스라고 부르는데요. 빌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 현황을 수집을 하고 조명이나 온도를 실시간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한 바가 있어요. 자, 이 밖에 농협 분야에는 IoT 네트워크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많은 농장 경영주들이 적용을 시켜서 IoT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이제 로라망을 기반으로, 로라망 하면 여러분 SK텔레콤이죠. 또 이 로라망을 기본으로 IoT 네트워크 시스템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에 있는 SK텔레콤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르가엔이라고 하는 뭐 이제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대만 회사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농작물의 재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는 이 시스템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대만이 잘해서 이게 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서비스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적용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밖에 금융 분야에서도 스마트홈 서비스와 연계한 그런 보험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문가가 되신다면 결국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한번 꿈꾸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 먼저 구글이 있습니다. 스마트 홈 플랫폼 안드로이드 앳 홈이라는 것을 2011년에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 물류창고용 제품 운반 로봇 안전 시스템을 특허를 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 특허 낸 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어디 많은 창고, 물류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되고 있겠죠. 자, 스마트 스피커 에다가 10인치 디스플레이를 결합을 시켜서 구글홈 허브맥스라는 것을 2019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저비용의 안전한 IoT 기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프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 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6년에 르노니산이라고 하는 자동차 메이커와 함께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개발을 위한 그런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앞에 구글에서 만든 저 제품 운반 로봇을 아마 적용을 한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자동화 오프라인 식료품점 아마존 고라고 하는 것을 2016년에 런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 AWS IoT와 가정용 IoT 허브 에코스피커 이런 것들을 이미 출시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IoT 개발자들을 위해서 아마존에서 만든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AWS IoT라고 하는 그 SD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면요. 주택의 문이나 온도 조절기, 전등,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자사의 첨단 기기인 아이폰과 아이패드들을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홈킷 서비스를 2014년에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의료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케어킷도 이미 출시를 해서 아주 왕성하게 이 Io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인텔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IoT 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합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이미 시장에 선보였죠. 자, 소니, 일본의 대표적인 가전회사였습니다. 요즘 약간 침체하고 있지만 도쿄전력과 제휴를 해서 가전제품의 IoT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홈 오토메이션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또 한국인이죠. 우리 손정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로 있는 소프트뱅크 이 회사에서도 이제 NB-IoT 전용망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IoT 기기용 초저 소비 전력 LTE 모듈을 2016년에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리 국내의 대표적인 그런 글로벌 기업이죠. 2014년에 미국 IoT 플랫폼 개발 업체인 스마트띵즈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허먼이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어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IoT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최초로 IoT 냉장고, 즉 냉장고 이름이 패밀리 허브예요. 이것을 2016년에 출시를 했고요. 인텔과 함께 국가 IoT 전략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아주 열심히 IoT 관련된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IoT와 관련된 그런 포럼의 인증을 받아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2017년부터 LG전자에서 만드는 모든 가전제품에 IoT 기능을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존이라는 회사와 함께 IoT 서비스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일반 가전에 부착해서 제품 상태를 파악을 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생큐 센서와 허브를 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밖에 쿠쿠전자, 우리는 밥솥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죠. SK 매직, 동양 매직이라는 것을 SK에서 인수했죠. 주로 이제 오븐, 가스 오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동 나비엔, 보일러 회사고, 코웨이, 정수기 회사죠.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스마트 가전, 이런 회사들 중에서도 스마트 가전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사들, SK텔레콤이나 KT, LG우플러스 모두 IoT와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 통신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 전용망을 구축을 하고 또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2016년 11월에 현대건설과 IoT 빌트인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기로 협약을 하고 현대건설에서 만든 아파트에 이걸 적용을 시켰고요. 2016년에 역시 대구시의 로라망을, 이 로라망이라는 것은 산물인터넷 전용망인데 이걸 국내 최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종합가전사, 그 다음에 건설사, 그 다음에 홈 인테리어 업체 등을 모아서 나름대로 기업들과 제휴하면서 이런 산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앞서고 있어요. KT와 LG우플러스도 서로 협업을 하면서 SK텔레콤의 독주를 저지하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 로라망이 있다 하면 KT와 LG우플러스는 NB-IoT라는 것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죠. 자, 인력 수급 전망 살펴보면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기술 인력, 기획이나 영업 인력 또는 경영이나 회계가 같은 지원력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술 인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기술 인력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질 거예요. 그 통계를 좀 오래됐지만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기술 인력으로서 성장을 하시고 그러면
대기업에 입사하시고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기를 치시는데 손색이 없이 이렇게 진출하실 수 있겠죠. 인력 수급 전망은 상당히 밝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의하면 대분류 정보통신 분야에 속해 있죠. 그리고 정보기술의 한 파트로 나눠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보기술의 전략 계획이라고 하는 소분류 항목 중에 이제 여러 가지 8가지 세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IoT 융합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결국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사물 인터넷에 대한 디바이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큰 분야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하려고 하면 많은 학습 과정 또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얻고 난다면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상당히 특화된 전문가로서 사회에 큰 발걸음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감히 제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자, 국가직무능력 표준은 이렇게 직무 수행 능력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직업 능력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정보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이 밖에 직무 수행 능력도 세분화해서 필수적인 직업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어떤 선택적인 직업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업계 공통의 직업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든다 하면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교육 과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전체적인 사물 인터넷 산업 동향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야별로 어떤 전망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